많은 사람들을 주물주물하다가 놔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 또 라디오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 좋은 거 받았는데 자기는 뭐 저출산 뭐 그런 이상한 거 받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출산이 이상한 거냐 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아 그분은 약간 노선을 개그로 가나봐 이제. 사실 어떡해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출산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미래 그 부위원장 자리가 그 차관급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장관급이라고 얘기했죠. 장관급이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예요. 뭐 기후 변화 그런 것도 했잖아. 기후 특사. 네, 특사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이상한 거 법무부 장관 좋은 거 주고 자기는 뭐 받은 것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나경원 의원 나오려고 대표 나오려고 할 때 연판장도 박수영 의원이었네. 그러고 그분은 연판장에 약간 그게 있네. 네, 연판장 중독이신 것 같아요. 아 중독. 네, 중독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렇게 해서 버렸지. 그 다음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해서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김기현 의원도 그러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그 다음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또 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다 그런 식으로 주물주물하다가 다 버림을 당했는데도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보면 아직도 친윤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나쁜 남자로서의 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 진짜. 예. 그래도 김기현 의원은 나름대로 그냥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나마도. 네, 네.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 이념이 밥을 먹어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접는 것이 훨씬 더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생각하고 있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이념적으로 설명해 보라. 어떤 이념일까요? 또 도망가겠죠 뭐. 반헌법적인 이념. 판사 출신인데. 네.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이념이 밥이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네. 뭐 저출산위원회가 뭐 별거 이상하다 이러니까 뭐가 이상하냐 이러니까 예산이 20억밖에 안 되고 직원이 22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은 그분은 돈이 밥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러네. 부분은 자리는 장관급을 줬는데 예산 20억에 직원 22명이면은 이런데 1억씩도 안 돌아가잖아요.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나한테 그런 걸 줬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아, 그러면 그 자리 중요하다고? 가지고 자기는 헝가리식 K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저출산을 해가겠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는 뱉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산 20억밖에 안 되고 직원 22명밖에 안 되는 이상한 조직이었어요. 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자 깜짝 놀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걸 쉴드치기 위한 핑계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헝가리 시기가 아니고 헝그리 시기. 맞습니다. 밥이다. 밥이다. 근데 이제 바보가 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중진을 저출산위원회 보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해 꽤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상한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가 봐. 그렇죠. 네. 그러네. 결론이 이상한데. 근데 제일 좋은 거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대통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예. 좋은 거. 그게 됐어. 네.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은 만약 대통령이 되잖아요. 될 일도 없지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뭐 우리 여당의 의석이 적어갖고 일을 못했네. 그 얘기 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똑같아. 근데 관직을 가지고 좋은 것 이상한 거를 나눈 게 무슨 관직이 명품백입니까? 아 그렇죠. 네? 어떤 자리는 루이비통이고 어떤 자리는 샤넬이고 어떤 자리는 뭐 중저가 브랜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딜 예. 가서든 자기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 빛이 나죠. 그쵸. 맞아요. 네. 이게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왔다고 맞아요. 전 세계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모델을 나왔다면은 헝가리식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입안을 해서 잘했다면은 저희는 차기 대통령제도 남았죠. 근데 그 자리 그런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당 대표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쵸. 그 1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적다고 당 대표하러 나온 거네. 아. 그 때려 치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왜 이념을 들고 나오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장 폐업 정리하는 시점에서 네. 우리 집이 명품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네요. 그건 그러네요. 아니죠. 예, 예. 지금은 현재 오히려 이재명처럼 누구한테나 쇄쇄해야 될 정도의 시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용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네, 네. 현재 지금 뭐 보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훨씬 기존 스탠스를 낮추면서까지 가야 되는 그걸 애둘러서 그 우리 한 후보는 국민이라는 말로 정리한 거거든요. 네, 예. 음. 동료 시민, 동료 국민 시민, 이렇게 국민. 하면서 네. 전체를 포괄하는데 아직도 집이 망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고 이념이 자기 어떤 이념이 있는데 나는 이념이 없다고 봐요. 이념이 네. 없다. 예, 예, 그렇죠. 이념이 네, 없다. 진짜 우리 뭐 출마가 직업인 네. 나경원 의원한테는 이제 이념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항상 댓글도 이해관계로 네. 계산을 하고 이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늘 말이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예, 그때 기준이 그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계속 댓글도 주는 거 보면 이제는 정치 생명이 좀 끝나 보여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고 이번 출마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아까 돌직구님은 네. 그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게 나경원 의원님 얼굴이 자주 나오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예리하시네. 예리하다 예리해. 예리하시. 역시 예리해. 우리. 근데 그 사실 얼굴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자기 역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되게 나이스한 네. 정책을 위한 간담회라던가 그러니까 그냥 간당회 말고 예? 뭔가 뭐 세련된 것들 많이 하면 진짜 언론에 많이 비춰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것도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어찌 보면은 되게 연판장으로 당 대표를 못했고 또 요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명태균으로 서울시장을 못한 걸로도 맞아요.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네. 조사하는 조사 거 중이지만. 중이지만 네.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감하게 맞섰으면요. 지금 대선 후보는 나경원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상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건지. 근데 어제 우리 11시 반에 공동선대위원장 발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이면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리 사의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졌지만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옳으냐 그러냐 국민만을 바라봤다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참여하게 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비교 공감했어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윤심을 끌고 갔다가 버렸다가 네. 밀었다가 네. 당겼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만 보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 행동했다는 게 지금 서서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점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합류를 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일 국민의힘 B조가 좀 2시에 네, 토론을 네, 맞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토론회의 구성에 네. 나경원, 홍준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렇죠.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4위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나. 와일드카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비코의 한 명은 여기서 선택권이 네, 있다. 선택권이 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는 진짜 한동훈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맹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반응을 안 하면 안철수 후보가 4위로 올라올 것 같고 아, 오히려 거기서 격렬한 화학 반응을 내면서 반응을 해주면 네. 나경원 후보가 4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서 나경원 후보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나경원 후보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거를 4위로 올라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한테는 그 드럼통으로 일단 한번
씹혔죠. 시비를 한번 네. 걸었고 네.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응을 해줬어요. 또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영연백에 괜찮았어요. 들어갈지언정 뭐 영연백으로 했잖아. 받아줘서 네. 이게 효과가 받아줬어. 있었거든요. 뭐하러 그다음에 받아줬대. 한동훈 후보한테도 전초전으로 뭐 절대 한동훈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후보가 받아줬어요. 덕분에 이제 나정이라는 별명은 생겼지만 그렇죠. 네, 나정이라는 별명은 생겼지만 우리 덕분에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는 그러네. 한동훈 후보의 반응을 누구보다 기다릴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나경원 후보의 손뼉을 마주쳐줘서 나경원 후보를 4위로 올릴까? 아니면 그냥 모르쇠 하고 앉아서 안철수 후보가 4위가 되게 할까? 그게 이제 내일 관전 포인트. 요거 재밌다. 요거 재밌다. 상수 박상수 이게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나경원 의원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니까 나 좀 때려줘. 나 지지율 좀 올리게 때려줘. 이거잖아 지금 또. 그 한동훈 후보가 이게 맞아서 이게 해주면 진짜 오히려 4위에 올라온 다음에 한동훈 후보에게 또 반할지도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했던 걸 그러니까 생각하면 또 질척거릴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재밌다. 내일 우리 한동훈 후보는 4위의 택을 누구로 할 것인가. 요거 재밌다. 나경원 씨 사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미래 세대에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그 길을 열어줬을 때 스스로를 접었을 때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백한솔. 적어도 5선 의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이해관계를 안 보고 국민과 맞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 가야 그러면 돼. 정치 생명 끝나겠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보면 그렇게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보면 나경원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대3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뭐 안철수가 크게 뭐 안철수가 올라오거나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크게 한동훈 후보의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2대2 구도보다는 1대3 구도로 확실하게 어저께 제가 강직도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 두 사람 만드는 데까지 안 가겠다. 네 사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50%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가 50% 먹어서 4위로 끝나는 경선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다. 그러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1대3이면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리부리한 그 안철수 후보를 올려서 또 뭐 대선 테마주 갖고 막 싸우고 이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행주행님 제가 네. 기포에 못 들어갑니까? 네. 실망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를 올려서 이렇게 세 사람씩 그 문수형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먹게 하도록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전략으로 부분이라고 3대1이 봅니다. 났네요. 예. 네, 그러네요. 요것도 참 재밌다. 어쨌든 우리 내일 2시 토론회가 더 기대되는. 네. 그리고 강적들 언제 나와요? 그럼 어제 아마 녹화하신 오늘 거? 저 하지 않나요? 오늘 오. 하나요? 네, 네. 오늘 방송 분이시군요. 네. 그럼 홍준표 후보 나왔어요? 네. 그랬구나. 많이 재밌는 뭐 에피소드 좀 몇 가지. 글쎄요, 뭐 스포 약간만 해주시면 안 돼요? 스포. 글쎄요, 뭐 저기 뭐 돼지 발정제 얘기도 나오고. 아니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무슨 메이크업 할 때부터 오늘 그 얘기도 하자. 자기가 먼저 재밌게 하자라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문수행이 빠지니까 저기 지지 올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큐시트 놓지 말고 아무 문제나 질문하면 다 답할 게 그래놓고 처음부터 저 진중권이 좀 세게 하니까 부르고 화를 내고 한동훈이 그래서 그거 조정하느라 내가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분은 참 변하면 그분도 일괄적이야, 그죠? 그리고 네. 뭐 자기는 양원제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은 70하고 하면서도 본인은 3년 이렇게 4년 임기 단축할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2030년 되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명하고 똑같네. 그렇죠. 이재명도 그때 하는 건 반대 안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또 CBDC는 왜 몰라요? 그러면 부총리는 알지 내가 왜 알아? 그런 부분은 안 되겠는데 이제 이분도. 예? 그게 이제 바로 한동훈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그렇죠. 나타나는 거. 예. 그거는 그 한 후보를 골치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을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고 내가 보기에는 예. 블록체인 깊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CBDC조차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 정도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는 경륜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약하다고 느끼면 안 줘요.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네, 네. 모르는 걸 뻔뻔하게 몰라 하는데 귀여워 보이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은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 무식하거나 이게 전쟁등하지 않고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몰라야 되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알면 큰일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 리더가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유형은 이제 약간 좀 만기 친남 형식으로 다 모든 걸 알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백과사전형. 한쪽은 뭐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전문가에게 다 위탁할 수 있는 분이면 저는 그것도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용기예요. 네, 나쁜 그것도 리더라고 용기예요. 생각 안 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기존의 모습을 보면 네.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하면서 만기칠람 하실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치, 그건 네, 아니지.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네. 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았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중후장대한 공업을 네.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중동 쪽에 가서 중동의 석유를 확보해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터지냐면 오일 쇼크가 터져서 중동의 석유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얼마를 급등하냐면 당시 1차 오일 쇼크 때 석유값이 5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 만땅으로 넣으면 10만 원 하는 게 5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엄청 큰 거라고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중화학공업 하려면 석유를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중동으로 보내버리죠. 보내버려서 거기서 오일머니를 벌어와서 오히려 그 부분을 기회로 활용하는 네. 맞아요. 그러한 성각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리더가 그걸 못해요. 맞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AI와 디지털 화폐라는 것도 이게 새로운 하나의 전환입니다. 저는 이게 디지털 화폐 처음 나올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대신 투자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누구보다 빠르게 이게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디지털 화폐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자본이 완벽하게 극복할 방법이에요. 이거를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통용이 되게 되면 네. 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가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본은 세계화를 원했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로 장벽을 치고 외환 관련된 규제들을 장벽을 쳤는데 디지털 화폐는 이걸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중국 같은 나라는 디지털 화폐 거래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안화가 위협받으니까, 위안화로 달러를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네.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경제와 맞지 않는 국가 시스템에 어찌 보면은 그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아서 뭐해?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저기 교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러면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주도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마치 무엇이냐? 전부 MP3를 다운받는 시대로 바뀌는데 끊임없이 테이프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끊임없이 CD롬 플레이어를 만들던 소니 같은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시대에 넘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신사임당 프로에 나가서 한동훈 후보가 그 디지털 화폐, 네.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그 식견을 보여준 부분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현실 정치인 중에 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요. 아니 교수분이 눈에 하트가 돼서 아니, 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그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나 꼰대 맞다. 그런 것 자체를 쿨하시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이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좀 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꼰대를 쿨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하고 버틴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치. 시대의 변화는. 그치. 왜냐면 자기가 트럼프하고 같이 뭐 소위 말 맞다이 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그건데 그걸 모른다. 가서 트럼프도 혼나는 거 아니야? 네. 뭐 트럼프만 치다 올지도 근데 진짜 아까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만약에 우리 홍준표 후보한테 들려주잖아요. 난 거기서 반도 못 이해할 것 같아. 모르죠. 근데 그 화를 내지 그러면. 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총리 있어. 될 사람한테 브리핑하면 되지. 내가 시간 잡을 테니까 가서 만나봐. 이러죠. 근데 이 점에서 이렇게 네. 과거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우리가 김영삼 정권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정권을 딱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면서 따라붙는 얘기가 뭘 따라붙었느냐. 머리는 빌리면 되지. 이 두 가지가 김영삼 씨가 정권 때 얘기는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죠? 최영우가 얘기 있는 에피소드도 있죠. 미국에서 김영삼 정권에 철학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최영우 씨가 얘기했는 말 있잖아. 아니 우리 대통령 철학가 나왔는데 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아이, 지금 진짜. 지금 이래 보면 김영삼 정권에 우리가 뭘 겪었죠? IMF 겪었잖아. 결국 뭐 빌려 쓴다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지?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만기 칠남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인재를 쓰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치? 맞아요. 내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맞아요. 있어야지만 저 사람이 저기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맞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모든 걸 자기가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인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직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니까 누가 추천해서 하면은 정신인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경제개발 우리 한동훈 후보 얘기하잖아요. 이개년 계획 짜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가지려면은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그다음에 인재를 쓰라 그러니까 네. 강원도 사람을 많이 썼어요. 인재는 강원도에 있으니까. 아유. 진짜 전염병이에요 이거. 이제 잠깐만요. 주의보가 내려, 주의보가.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안철수하고 지금 우리 나경원하고. 감독이 재밌게 이렇게 우리 시청자한테 했습니다. 네. 4위는 안철수 대 나경원, 4위는 누구? 오, 막상막하고 박빙이네. 박빙이네. 네. 안철수 46, 나경원 54. 네. 지금 470분 네 지금 이상으로 좀 투표를 해주고 계시고 되게 박빙이네요. 네. 네. 오, 하여튼 여러분들의 속도 궁금하네요. 뭐 마음도 궁금하고.